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손열입니다. 저희 동아시아 연구원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침 이른 시간인데 이렇게 어,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저희 동아시아 연구원 EAI는 5년마다 대선 때 신정부 외교정책 제언이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공약집은 아니고요. 연구원이 새 정부에게 바라는 주요 외교안보 과제를 이렇게 쭉 적어서 책으로 만들어서 내고 그것을 새 정부의 외교정책 입안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그 취지로 어, 책을 내왔는데 올해는 이게 3년 만에 갑자기 대선을 치르게 돼서 아직까지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내는 대신에 한 네 개 정도 정말 핵심 주제, 신정부가 당면할 핵심 주제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이 대토론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론회의 지금 타이밍이 사실 저 대선 막바지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그 바쁜 시간인데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위성락 위원님 그리고 김건희 의원님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그 감사드리고 또 박태호 회장님을 비롯한 저희 그 참가자 여러 선생님들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토론회는 특히 2025년 토론회에는 한 세 가지 정도 저희가 그 개최의 취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그 대선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게 되는 게 6월 4일인데 6월 4일 취임하자마자 아마 한 일주일 정도 후가 되면은 대형 국제 회의가 있습니다. 6월 15일, 17일에 캐나다 캘거리에서 G7 정상회의가 있는데 아마도 초청을 받을 거라고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직무를 시작을 하자마자 국제회의에 정상회의를 참석을 해야 되고 또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6월 24일, 25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두 개의 큰 그 다자 정상회의가 있는데 그 정상회의에 또 참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정상회의 중간에 22일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그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대통령은 6월 한 달에 취임하자마자 굉장히 큰 국제 회의에 참석을 하거나 혹은 중요한 국제 이벤트를 맞이해야 되고 그 맞이하는 그 자리에서 그 단순히 참석이 아니라 그 신정부의 외교 정책의 큰 틀을 피력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세 개의 이벤트는 우리가 평소에 혹은 보통의 이 대통령 후보들이 비교적 익숙한 한반도 평화나 안보 이런 문제보다는 국제 경제 질서, 국제 안보 질서, 동맹의 미래, 한일 관계의 미래 이런 그 굵직굵직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그 신정부의 그 정책 방향을 좀 알려야 되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가 바로 그 주제들을 저희가 그 다루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좀 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그 큰 틀에서의 논의의 핵심은 역시 트럼프 정부 외교 정책의 향배라고 저희 동아시아 연구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국제 질서가 이제까지 1945년 이후부터 저희가 그 놓여 있었던 그 큰 질서가 지금 그 대변환에 혹은 대혼란에 지금 빠져 있고 그 혼란의 중심은 트럼프 외교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외교 정책이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것이 기존 질서의 부분적인 재조정인지 아니면 전면적인 재설계로 나가는 것인지 이것들을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현재 주요한 국가들 중국, 일본, EU, 유럽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고 과연 대안적 국제협력은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그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 변화의 흐름을 좀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 취지의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초당적 외교 정책을 마련하자라는 것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주요 외교 정책, 외교 문제에 대해서 여야의 인식차가 존재하죠.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는 일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그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또 남남 갈등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아시아연구원 인식조사,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그 외교 정책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국내 정치의 양극화 때문에 나오는 측면들이 상당히 있다. 다시 말해서 외교 정책에 대한 여야 혹은 진보 보수의 근본적인 이념적인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측면보다는 그 국내 정치적인 대립에 의해서 외교 정책이 분화되는, 따라서 정치적 편가르기에 따른 외교 정책의 편가르기가 나오는 경향들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정치가 정치대로 또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외교 문제에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저희가 초당적인 컨센서스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야의 특히 그 현 그 대선 주자죠. 예, 굉장히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을 또 모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토론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세 가지 취지로 오늘 그 회의를 조직을 했습니다. 오늘 EAI 측에서는 주제 발표가 지금 네 분이 있으신데요. 그 사실은 저희가 오늘 그 네 분을 포함해서 하영선 이사장님 그리고 박재적, 이동률, 이승주 교수님 이런 분들로 그 연구팀이 구성이 돼서 세션 주제별로 해서 저희가 한 4회 정도의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거치고 그 토론을 통한 우리의 그 정책 라인들을 모아가지고 대표 집필을 하고 대표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발제를 해드리는 것은 발제자 개인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또 동아시아 연구원의 견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오늘 새 세션입니다. 새 그 토론회가 새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개회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뭐 오늘 저녁에도 대통령 후보 토론이 걸려 있고 연일 언론 뭐 방송 다양한 띵크탱크에서 유사한 이런 논의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지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쉬워하거나 단순히 숟가락을 하나 더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자그마한 행사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의 이유는 있습니다. 아마도 세 가지 아쉬운 점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향후 몇 년 동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이 아마 저희가 보기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 문명사적인 변환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것이다. 누가 대통령에 따라서 어쩌면 지난 200년 이래 최대 사건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대응하냐 하는 막중한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손 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후질서 1945년 전후질서에 미국 주도로 짜여져 온 질서가 그 소위 말하는 제3국면 상대적으로 힘의 비집중화가 일어난 시기 속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3국면을 얼마나 새로운 대통령이 제대로 읽는 것이냐, 잘못해서 지나치게 다극화로 잘못 읽거나 지나치게 전통적인 미국 위상에서 문제를 바라다 보는 경우에 커다란 혼란에 빠지는 그 중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 아마 대통령 선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우리가 산업화나 민주화를 거쳐서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이 필요로 하고 앞에 말한 두 개의 주제를
제대로 읽고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을 뽑아야 되는데 다 잘 느끼고 계셨습니다만은 리더가 국민들의 아픈 것을 긁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리더를 걱정하고 있는 속에서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고 있어서 이런 삼중적인 짐을 얼마나 뼈아프게 느끼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것을 옆에서 조금 채찍질하고 그쪽으로 가자고 하는 것에 일조하기 위해서 오늘의 회의는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취지하에서 첫 번째 세션 우선 전재성 교수가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파트는 이제 실질서 변화에 대한 진단하고 진단인데 그리고 그게 대응 약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전에보다는 여러 토론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이세 파트인데요. 트럼프 정부 당시에 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중 전략 경쟁 관련 문제. 세 번째는 우리의 대응 이렇게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토론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됐던 것은 아까 이상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국제 질서가 가장 큰 변동이다. 그 전에도 뭐 그런 말을 했지만 그 점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그 변화는 구조적인 변화인데 당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왜 이런 근본적인 세계 리더십 전략에 완전한 재편성, 재설계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느냐. 근데 그것은 트럼프 개인의 플레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훨씬 더 긴 구조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이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 수준에 맞게 우리의 대응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된 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위 다자주의 또는 자유주의 규칙 기반 질서라는 것이 패권 국가에 의존하는 운영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데 패권의 국가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죠.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근데 그것이 계속 축적이 되다 보면 다른 국가로부터 고정된 어떤 수입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패권의 재조정 전략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방주의적인 재조정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재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지금의 트럼프 정부의 굉장히 무리한 이런 정책을 볼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이 축적이 되다가 더 이상 패권적인 운영 원리를 유지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정말로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해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 그런 면에서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이 굉장히 혁명적이고 이전 정부와 단절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구조적인 연속성이 있고 그 연속성을 지탱하는 세계의 미국 정책의 목표는 처음으로는 이제 미국 경제의 회복, 패권 기반의 회복이기도 하고 미국 국내 경제의 회복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흔히 이제 고립주의적이거나 자제 전략적인 부분이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글로벌 리더십을 아주 강하게 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축통화 유지라든지 또는 핵무기 독점 이런 구체적인 이익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패권적인 지위를 놓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코로나나 경제위기 이후로 미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산층의 몰락이라든지 제조업, 자체적인 아주 필수적인 경제안보 공급망의 확보 이런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트럼프 외교 전략의 연속성이 있지만 문제는 이제 이거를 얼마나 트럼프 정부가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안보 부분에서는 현재까지는 안보 부분에 여러 정책이 나오지는 않고 성공한 것도 없죠. 사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얘기했던 정책 중에 성공한 부분이 별로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미국은 스테빌라이저 여러 지역의 불안정을 막아주는 역외 균형자나 안정자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그건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식견과 노력이 필요한 거였는데 트럼프 정부는 그걸 하기보다는 사건화된 여러 분쟁들의 브로커 역할 쪽으로 오히려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은 문제의 근본 해결이라기보다 미국의 개입 자제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려는 그거보다 훨씬 더 단기적이고 사건화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이 정말 어느 정도 성공할지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그 브로커 역할에 대한 논의를 해왔는데 트럼프 정부가 성공할 확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거의 4년 동안의 트럼프 행정부의 굴곡, 성패, 또 향후 트럼프 이후를 고려해 가면서 우리 신임 정부의 임기와 겹치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고 시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여간 강조했던 것은 EAI 팀이 이런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인식이 없이 세부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이게 뭐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식에 대한 좀 어렵더라도 전문적이고 아주 장기적인 인식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미중 관계인데 아마 우리 권 박사님이나 많이 보충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핵심은 미국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을 할 만큼 여력이 없다. 한 번에 하나씩. 근데 그 대부분 이제 유럽과 중동 또는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개입 자제를 하고 미국을 둘러싼 근외, 그건 뭐 국경일 수도 있고 파나마 운하일 수도 있고 그린랜드일 수도 있고 그런 본토 방위를 철저히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패권의 도전국인 중국에 대한 억제 전략인데 그 억제 전략은 다른 지역에 중국이 강대국으로 존재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지역 패권이 되면 미국의 개입이 거부되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군사적 패권 국가로 등장하는 것을 막는 그 reprioritization, 미국의 국력을 우선순위 재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라는 합의가 이것도 연속적으로 도출이 됐고 이번 정부에서도 트럼프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재조정이라는 것은 이제 아시아 쪽의 리밸런싱일 수도 있지만 아시아 내에서 중국이 아닌 다른 적들, 대표적으로 북한인데 미국의 대북 억제력과 대중 억제력 간의 재조정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대북 억제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미국의 주요 목적은 중국으로 상정이 됐기 때문에 요즘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또는 한반도 대북 억제의 억지력의 이양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대북 억제력의 기능을 상당히 줄이고 전략적 유연성을 더 강조하고 한국이 대북 억제력 통상 부분에서의 억제력을 전담하는 형태의 설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은 비단 한반도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미국의 군사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미국의 패권 재조정 전략과 한미동맹의 재조정 전략 사이에 상당한 그 공감대와 노력이 있지 않으면 이제 어려워진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좀 넓은 의미의 외교안보 대전략 개념, 또 미중 관계에서의 우리의 위치 설정, 또 한미동맹의 방향, 중러 관계의 유지 및 발전, 대북 억제 이런 것이 아주 일관되게 좀 하이라키칼하게 정리가 돼서 신정부가 출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외교 전략에 좀 큰 개념이 필요한데 우리 이사장님 하고 논의 이제 과정에서 제시를 해주신 것이 공진적인 자유주의 질서라는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다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특정 강대국을 배제한다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리더십이 어느 한 국가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계 질서를 다자주의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미국과 뭐 다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강대국 그리고 선진국, 중견국 이런 국가들이 좀 더 참여적이고 집합적인 의미의 리더십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강대국 중심으로 지정학 경쟁을 계속한다거나 또는 미국이
역할을 잘 못할 경우에 미국을 무조건 배제하는, 미국과 거리두기 외교를 하는 것도 아직은 이르다. 따라서 세계 질서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 개방적인 통상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주의 규범에 기반을 하되 또 미국의 리더십의 추이를 지켜보되 좀 더 참여적이고 다른 국가들, 특히 자유주의 질서에 희망을 거불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신중하면서 추이를 봐가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미중 전략 경쟁에 관한 논의도 신냉전과 우리의 어떤 전략적 선택 또는 정렬 이런 시급성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아직 그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은 미중 경쟁이라는 것이 신냉전처럼 경제적 상호의존을 완전히 끊고 대립적으로 갈 수 있는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제네바 관세 합의도 있었습니다만, 따라서 미중 간의 경쟁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역시 추이를 잘 지켜가면서 대응을 하되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교 대전략의 상위에 원칙이 분명하다면 한미동맹이나 대중관계의 조정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랬을 때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한국의 전략적 목표는 미중 간 국지전을 포함한 전쟁 방지. 이것은 뭐 우리에게 너무나 사활적인 이익이고요. 외교적 방법을 통한 위기 관리와 분쟁 해결. 이건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 질서에 대해서 스테이크홀더로서 반드시 제시해야 될 전략적 목표이다.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도 대북 군사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있더라도 대북 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제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동북아 군사 현상 유지와 소다자 안보 협력, 다층적 안보 협력 모색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또 조금 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발제해 주신 전재선 교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의 국제 질서 변화 또 미중 경쟁의 배경에 대해서 아주 거시적으로 유용한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대부분 공감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미국 외교 정책 변화가 트럼프의 개인 성향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필요 또 전략적인 재설계의 산물이라는 점도 공감하고, 아무튼 우리한테 전략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같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서 형성의 주체로서 우리의 외교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아주 비저너리하고 당위론적인 말씀이라서 저도 같이 공감하는데, 저는 이 길이 쉽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한국 외교가 그동안 한미 동맹이나 한일 협력, 한미일 협력 등에서 성과를 거뒀지만 현재는 한중 관계, 한러 관계가 수교일의 최저점입니다. 또 북한하고의 관계도 최저점에 가깝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최고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다가 우리나라에서 비상기업이 났기 때문에 그동안 추구해오던 자유민주 가치가 크게 손상이 돼서 한미 관계, 한일 관계도 좀 무색해졌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복원 과정에 있긴 하지만 지난 한 6개월여 동안 우리가 대외 정책 문제를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정부를 갖고 있었다. 이 점이 큰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관세, 무역은 물론이고 동맹 간의 안보 협력 구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도전들이 닥쳐옵니다. 조금 드라마틱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처한 대외적 환경은 6.25 이래 가장 난해하다 해도 전혀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새 정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새 정부가 이 일을 이제 잘 헤쳐가야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한미, 한일, 한미일 협력을 기축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를 잘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의 미중 대립 구도 속에서 한국이 장기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데 나름의 기여를 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선 우리 주변에 있는 주요 국가들 미일 중러에 대해서 따로따로가 아닌 사실은 통합되고 조율된 그런 홀리스틱한 대외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에는 좀 미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러한 홀리스틱한 대외 정책 구도 속에는 한미 공조는 어느 정도고 또 중국, 러시아 등과의 외교 공간은 어느 만큼인지가 드러나는 나름의 어떤 한국의 좌표랄까 방향성이 있어야 할 겁니다.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고도의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된다면 우리 앞에 당면한 과제인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정착, 또 한반도의 통일 추구는 거의 무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동맹 관계는 지금 미국이 동맹 문제에 대해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무역 통상은 물론이지만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안보 구도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안보 협력의 모양,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이런 데 대해서 새로운 제안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이 대중 거부 정책에 우리의 동참을 기대하는 점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이냐 큰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시 묘수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한미 동맹의 우선순위는 북한에 대처하는 것, 북한의 도발, 북한에 대한 억지력에 있다는 기준점을 가지고 논의를 해가야 할 것이고 또 어떠한 논의를 하더라도 동맹의 신뢰라고 하는 큰 틀을 잊지 않는 지혜를 서로 양측이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교수님이 미중 경쟁 관계는 신냉전보다는 협력과 대립이 병존하는 다층적 경쟁 구도다라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인식 속에서 우리가 미중 경쟁 하에서도 한국의 외교 공간을 좀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미 공조를 하면서 그 기조를 하면서도 중국과의 외교 공간을 좀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좀 문제를 좁혀서 우리가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단 한반도와 그 주변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미중 경쟁 구도의 악영하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전보다 훨씬 더 비협조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기본으로 돌아가면 비핵화나 평화 정착 문제는 중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중이 다른 영역에서는 경쟁 대립을 하더라도 한반도의 일정한 영역에서는 서로 공조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우리가 좀 더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미중이 한반도의 이러한 문제 비핵화나 평화 정책에 대해서 이것을 협력하는 영역 속에 자리매김하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회의를 많이 표시하겠지만 과거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이 전반적인 대립을 하면서도 몇 가지 영역에서는 협력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핵 군축, 전략적 안정성, 핵 비핵화 등등입니다.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역할이 있다면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건설적인 기여를 하고 새로운 질서를 적어도 일정한 지역에서나마 창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기대하기로는 그러한 건설적인 기운이 이웃 영역에도 더 확산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북한 핵 문제 논의가 항의 결렬 이래 거의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미사일 능력을 그냥 고도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런 대화도 없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 2018년, 19년에 사람들이 많이 기대했던 정상 담판의 효능은 사실은 거의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심지어는
정상 담판을 잘못 시도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처지를 만나게 된 게 아닌가는 자성도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사실 정상 담판은 외교에서 그렇게 쉽게 하는 접근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접근은 실무적인 축적을 해서 정상은 사실 활용 점장을 하는 일종의 리추얼인데 우리가 그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상 간의 담판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트럼프 카드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려워져 있지만 그리고 지금은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억지력 위주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억지력이 충분한 조건은 아닙니다. 억지력은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충분하려면 역시 협상이 있어야 합니다. 협상과 억지는 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우리가 중러하고 너무 대립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러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사상 최고조로 공조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좀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또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우리가 배제되는 상황을 피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언젠가 미북 간의 대화가 있을 수 있고 일북 간의 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대화는 그 다른 대화보다 더 기대가 난망시되기 때문에 거의 자칫하면 우리가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다시 한번 배제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잘 대처를 해야지만 한국의 입지가 생겨날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또 미북 협상이 먼저 있을 경우는 미북 협상 과정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일정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긴밀한 협의 메커니즘을 가져야 할 터인데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이 일이 쉽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그 외교 대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제가 이제 외교 물론 이제 위 대사님하고 같이 했지만 한 35년 저도 외교를 하면서 우리의 외교 대전략은 이거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한 100년 전에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의해서. 근데 그게 뭐 쉬운 과정은 아니었죠. 우리가 기억해 보면 먼저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또 일본이 전쟁을 한 결과로 우리가 나라를 잃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지역에 우리가 이제 세 개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의 이웃 국가로서 강대국들이 세 나라가 있는데 이 세 나라가 다 이 한반도라는 곳이 다른 강대국의 영향력 하에 놓이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그런 기본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았으면 그렇게 전쟁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면서도 결국 승자가 정해져서 우리가 일본 식민지 지배를 겪었는데 아마 이제 우리가 그 해방이 되고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그때 당시에 의식적으로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때 한 선택은 뭐냐 하면 이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글로벌 파워인 미국을 불러들여서 동맹을 맺어서 이 한미 동맹의 힘으로 소위 말해서 한미 동맹을 이 지역의 균형자로 삼아서 우리가 이 지역의 평화 안정을 이룩한다. 그런 어떤 대전략이 있었다면 있었고 없었더라도 그게 대전략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략이 엄청 성공한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해서 이 지역에서 지금 53년 이후에 거의 한 80년간 평화 안정이 유지가 됐고 그래서 그 평화 안정의 결과로 지금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됐고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고 우리는 뭐 세계 한 10위 정도 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니까 왜냐하면 다 아시지만 평화 안정이 없는 곳에서 경제 발전량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가져온 결과로서의 지금 오늘날의 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전략이 있었고 그 대전략이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유지하는 게 쉬웠느냐?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라는 그 글로벌 파워는 이 지역에 영토적 야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이런 리소스를 왜 여기에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을 항상 갖고 재점검하고 하는 일을 저희가 계속 겪었습니다. 뭐 다 기억하시지만 닉슨 대통령이 와서 닉슨 덕트린을 얘기해서 완전히 다 충격이었지 않습니까? 다 멘붕에 빠지고 뭐 왜냐하면 냉전 체제의 기본을 허물어버리는 시도였으니까. 그다음에 카터 대통령 때는 뭐 캠페인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여튼 미국 역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한반도 정책이 바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적응해야 되는. 그다음에 항상 도전이 있고 한미동맹에는 그걸 이겨내는 과정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낸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미국이 바라는 것, 미국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족하는 동맹으로서 동맹을 진화 발전시켜서 오늘날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처음에는 군사 안보 동맹이었던 것이 점점 더 뭐 경제 동맹, 그 다음에는 과학기술 동맹 이렇게 나아가서 지금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전략적인 포괄 동맹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대외 정책, 아마 이제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그런 어떤 그것이 당연히 우리한테 새로운 도전으로 오는 거지만 거기에 우리가 새롭게 적응해서 우리 한미 동맹을 뭐랄까 조금 더 레질리언트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우리 과제인 것 같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비단 우리만의 이익이 아니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이 지역 모두의 이익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걸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가 이제 뭐 저도 추측인데 우리 박원균 교수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한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뭐 1년 경제 성장이 한 6, 7%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국방력은 한 10% 이상씩 증강시키니까 결국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서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큰 과제였는데 미국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군사력 증강에 대비해야 되니까 이게 동맹국들, 아시아에 있는 동맹국들,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가 좀 군사력을 많이 증강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미국하고 이렇게 결합시키면 결국은 중국이 증강하는 것만큼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기존의 차이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그 방향으로 계속 이제 이끌어와서 우리한테도 계속 이제 한미일 강조해 왔고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사실 우등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전자권 전환을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국방력을 강화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랬고 차라리 일본이 이제 거기에 있어서는 좀 잘 안 따라오다가 집단적 자위권이라든가 이런 재해석을 통해서 그런 길을 열고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 기시다 총리가 왔을 때 이제 미국하고 일본 간에 이제 코디네이션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도 하고 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이제 재궤도를 돌아서면서 그거는 이제 조금 돼가는 것 같은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문제가 됐던 거는 그 과학기술이었습니다. 지금 인류가 AI 기술이 발전한다 그러는데 그거를 안보적으로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곧 터미네이터가 나오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터미네이터가 나오는 시대인데 미국 사람들의 솔직한 생각은 뭐냐면 근데 미국은 터미네이터가 없고 중국은 터미네이터가 있는 세상은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먼저 터미네이터를 개발하는 게 막으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첨단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통제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그런 기반들이 없는 건 용납할 수 없으니까 어떤 첨단 산업이 다시 미국 내에 기초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뭐 IRA 칩스 액트 하는 것이 전부 다 이제 첨단 산업의 이 제조업 역량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반도체 공장이고 뭐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서는 트럼프 대통령 머티리얼을 쭉 읽어보면 이게 이제 더 확산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이 패권을 지키려고 그러면 그냥 이 첨단 산업을 되살리는 것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제조업 전체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해양국가인데 군함을 계속 생산 유지를 해야 되는데 군함을 생산하려면 조선업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조선업이 없습니다. 이 상황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당선인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할 때 첫 번째 얘기한 게 조선업 협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 지켜봤지만 현대전에서도 탱크가 중요하구나. 우리 북한 보병들이 알보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이 드론에서 쏜총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대전에서도 뭐 브래들리 장갑차라든가 이런 장갑차나 탱크 같은 것들이 얼마나 이 전쟁에서 중요한가를 봤고, 근데 장갑차나 이 탱크 같은 거를 국내에서 제대로 경쟁력 있게 생산하려고 그러면 철강 산업이 있어야 되고 자동차 산업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그런 산업들이 다 죽어가니까 이런 상황은 이렇게 미국 제조업이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다가는 우리 패권이라는 건 유지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지만 결국 목적은 미국의 패권을 지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에 와서 한미동맹 관계를 잘 유지시키려면 그런 미국의 목적에 잘 부합하는 우리의 프로그램으로 협력을 나가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 indispensable alliance가 되면 한미동맹이 잘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이 지역에서 평화 안정이 계속 유지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신정부가 바이파티잔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와 관련해서 그것이 너무나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될까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서 이 지역의 평화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이 지역 모든 액터들한테 다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은 심지어 북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직접 가서 얘기하면 주한미군의 가치에 대해서 자기들이 먼저 얘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사실 다 그런 인식이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런 어떤 굳건한 기반 하에서 우리가 적대적일 필요가 없이 중국하고는 어떤 상호 존중의 호혜적 협력으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당위에 대해서 중국도 이해하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걸 얘기했을 때 처음 중국의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령 미국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는데 미국 정상, 일본 정상 다 만나면서 우리 정상은 안 만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지만 차차 시간이 가서 그게 확고한 우리 입장이라는 걸 이해한 다음부터는 리창 총리가 와서 한중일 정상회담도 하고 한중 관계도 정상화시켜가고, 이제 올해 말에는 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중국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이 우리의 외교 대전략이 아닐까,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바이파티잔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연구 결과의 발표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강대국 중심의 국제 구조에 대한 평가, 이런 구조를 잘 활용해야 되는 중견국의 입장 너무 명확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일단 미중 경쟁이라는 것은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자가 이기는 전쟁이다. 그건 경쟁이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처절하게 중국은 미serable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구조적인 미중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는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외교 전략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인데, 어쨌든 4년 동안은 지속이 될 것 같으니 그거에 대한 대비가 당장 신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첫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사 입장국들의 그 연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중국이 제일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연대하지 않으면 죄수의 딜레마처럼 차악의 상황에
그 차선의 상황에 봉착할 것이고, 연대하면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끔,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견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신정부는 한국의 역할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국내외 청중하고 정말 소통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 전략이라는 것을 수립하는 것이 위협만 봐서도 안 되고 우리 능력만 봐서도 안 되고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조금 무게중심이 쏠리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우리의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의 큰 외교 전략 속의 일부일 텐데 그 무게중심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 우리 연구원으로 굳이 오시는 내방객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느낀 바가 몇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호주 일행이었는데요. 호주도 우리처럼 미국의 확장 억제로 의존하는 동맹국이죠. 근데 여기서 나왔던 질문들은 이거였습니다.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통일을 안 한다고 하고 한국의 젊은 세대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DMZ를 국경화해가지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은 자체 핵무기가 있고 우리는 없고 또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스스로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법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면서도 내심 조금 걱정이 됐던 게 나토도 인정하는 북핵 문제, 글로벌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상황 국제 안보 전략 환경이 불안하고 경쟁이 심해질수록 우리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한 싱크탱크의 연구자가 왔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중국을 한 친구인데 한반도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 처음 오는 거라 한국 핵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하면서 얘기했던 게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 같지 않다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도 미국인의 시각은 트럼프 행정부에 맞닿아 있는 친구들의 시각이 이 정도라면 정말 우리가 정말 견인해야 될 게 많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헤리티지 재단에서 굳이 저희 연구원에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다른 국내 행사가 있어서 온 거였는데 왜 왔나라고 얘기를 잘 들어보니 이제 본인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역할이 크고 이제 트럼프 대외정책관 체질 변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 국방연구원은 안보 문제만을 다루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경제안보가 너무 중요한데 한국은 프라이빗 섹터가 너무 중국에 대해서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걸 좀 클린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 안보 이야기할 때는 북핵 문제뿐 아니라 이런 문제까지 다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이제 미국이 동맹국을 관리할 때는 그 지역의 전문가가 나서는 것이 아니고 policy professional을 쓸 것이다. 그래서 지역 전문가는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책 전문가를 앞세워서 한국이 북한 핵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 연계해서 고려를 할 수 있게끔 할 것이다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차 싶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한미 동맹을 볼 때 한국이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중국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가서 연설을 했죠. 그 중동 국가들한테 여러 가지 큰 얘기들을 했는데 메시지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동맹을 좀 등한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여준 것 같고요. 이견이 없이 통합할 수 있는 이슈에 집중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정말 필요로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동맹을 필요로 하지만 동맹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교수님하고 연구진께서 제시하신 외교정책의 목표에 저는 공감을 하면서도요. 대북 억제력을 중심으로 하는 자체 역량 강화, 능력 기반의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트럼프와 협상을 하고 트럼프에게 이런 메시지를 강해시킬 때 키워드가 필요하다면 capable ally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별 국가와 지금 양자 협상을 통해서 약간 디링키지를 하는 상황이 있지만 어쨌건 유사 입장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인데 그게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도기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신정부의 첫 100일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랑 저희랑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잠시 트럼프 행정부는 소프트 파워를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한국은 그동안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한미동맹은 너무 수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인식을 많은 국가들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있는 청중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보고 있고 호주, 영국도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미동맹은 부티크 알라이언스가 아니냐,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지역을 위해서라는 얘기들도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유사 입장국들을 잘 생각을 해서 새로 결성을 하고 새로운 조직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외교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일본이랑 같이 글로벌 웨스트에 약간 묶이는 경향이 생긴 것 같고 약간 이질감을 좀 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좀 불식시킬 수 있게끔 우리가 생각하는 유사 입장국이라는 거는 뭐 인종이나 지역이나 뭐 지리 이거에 이념 이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우리만의 어떤 논리를 개발을 해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미국이 패권 재조정을 준비하면서 고통스럽게 바쁜 가운데 중국이랑 러시아도 바쁘죠. 영향력을 확대하느라고. 그래서 복수의 국제 질서가 저는 공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속에서 한국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그냥 선택하기보다는 한국이 중심이 되는 소우주를 찾아서 중첩적이고 다층적이고 개방적인 안보협력 체계를 만들고 지속하는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글렌 스나이더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통의 이해관계가 동맹을 만들고 또 동맹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미동맹에서 제일 잘 나타나는 것 같은데 뭐 축소와 자제를 명분으로 트럼프는 동맹 체제 이점만 누리고 좀 책임을 내려놓으려는 기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인시켜야 되는 그 이미지가 있다면 함께 중국을 봉쇄해서 도약을 저지하는 것도 물론 경쟁 차원에서는 중요하겠지만 한반도를 안정시키고 미국이 질주할 수 있게끔 조력하는 capable ally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 통제하는 연구들을 보면은 run faster 캠프가 힘이 실리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호크들보다. 그러니까 containment 호크보다 약간 그런 논리로 안보에 좀 접근을 해야지 조금 좀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중국 견제에 대한 압박이 제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이 느껴진다는 것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 그러면 capable alliance가 되기 위해서 한국의 노력선들은 무엇일 거에 대해서는 두 번째 라운드에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차기 정부의 외교전략 방향의 핵심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2030년 6월까지잖아요. 차기 정부가. 그러니까 2030년 6월에 한국의 외교 전략의 성공을 머리에 그려놓고 5년간 이제 최대한 뭐 여당과 야당이 되실 텐데 외교 전략을 이제 추진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한미 관계만 놓고 보면 트럼프 정부를 한 2년 반 상대하시게 될 거고 28년 선거인데 사실 28년 초반부터니까요. 한 2년 정도는 2년 이상 트럼프 차기 정부를 상대하시게 될 새 정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 내부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 내부에서는 이제 트럼프 정부의 마가 전략이 미국이다라고 상정하고 미국과 거리두기라든지 또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불참여, 대만 문제에 대한 또 거리 이런 움직임도 있고 뭐 그건 어느 정도 일정한 또 근거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그거에만 치우쳐서 향후 2년을 해가기에는 만약에 다음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가 되면 아마도 다시 동맹을 중시하고 중국을 인기이지하는 정책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부 초중반의 대미 전략의 기조가 하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예상이실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미국의 대중견제인데 대중견제는 두 가지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미국 중심의 패권 논리가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아직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질서 담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사 입장국도 그렇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중국을 최대한 인게이지는 하되 권위주의 중심의 세계 질서를 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하자 이런 담론이 있는데 만약에 주한미군 축소나 동맹 재조정 얘기가 지금 나오면 앞에 패권 담론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미국의 대중견제 논리를 굉장히 잘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그런 동아시아 질서 담론이랄까 한미동맹 재조정에 대한 명확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고 마지막은 간단하게 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권브람 박사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유사 입장국이라는 거는 결국 일본, 유럽 내 나토 회원국, 동남아 국가가 우리한테 핵심인데 이 국가들하고의 협력이 그냥 서방 국가나 친미 국가의 협력이라고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게 미국도 그런 구조적 원인 때문에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은 굉장히 다른 차원이다. 한일도 그렇고 그런 인식이 맞는 건지 그거를 확산하거나 공고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 그런 점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주 질문도 어렵고 질문에 답할 방법론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선은 짧게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될 거냐, 트럼프식의 미국이 지속될 거냐 아니냐는 건 뭐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로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정보를 맡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또 두 가지 가능성 다를 대비해야 될 거로 봅니다. 일단 트럼프가 있는 동안은 트럼프에 대응하는 대책을 할 수밖에 없지만 트럼프 이후가 그런 방식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단 간에 여지를 두고 해야 될 거고 미국의 변화 추이를 면밀하게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대처하는 참 난제 중에 난제고 뭐 답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디 토론에 가면은 미중 사이 어떻게 할 거냐, 뭐 대만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막 다그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런 문제는 무슨 모범 답안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수학 문제가 아니고 현실 속에서 한 번 해석하는 겁니다. 한 번 해석하고 두 번 해석할 때는 똑같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가지고 마치 무슨 답을 요구하는 것 같이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때그때 작은 선택들을 하고 그런 선택들을 모아서 우리의 대처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미국이 지금 주문하는 여러 가지 재조정에는 일단 맞춰가는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좀 타협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확장 억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의 분들은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시지만 저희는 확고하게 확장 억지를 개선 강화하는 것만이 선택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핵무장이나 준 핵무장에 해당하는 잠재련 같은 것은 다 우리가 거리를 두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미일 협력은 당연히 중시하고 기초로 움직여 나가야 할 기본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협력은 아주 오랜 과거에는 민주당이 거기에 거리를 둔 적이 있지만 지난 수십여 년, 수년 사이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일본과의 더 많은 협력과 한미일 협력을 하지 않으면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갈 걸로 봅니다. 네, 이 정도로 제가 미진한 게 있으면 한 번 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최소한도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모범 답안이 있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만 문제, 대만 해협 문제는 왜냐하면 대만 해협 문제는 뭐 우리 물동량의 40% 왔다 갔다 하는 데니까 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의 중요한 국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입장은 뭐냐면 우리는 첫 번째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두 번째 그렇지만 어느 일방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우리는 결코 반대한다. 이 입장이 있고 이 입장을 명확하게 항상 표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방적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표현에는 중국도 대만도 이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은 중국은 대만 독립을 반대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대만은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서 통일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항상 분명한 입장을 이렇게 표명해야 되고
아마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컨틴전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특히 미국 사람들 그러는데 그거 많이 묻거든요. 대만에 비해서 뭐 나면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데 그거는 아마 우리 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 답안이 없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건데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확실한 건 뭐냐면 이 한미동맹의 정신을 우리가 대처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재조정하고 확장 억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두 문제가 같이 엮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한반도 방위, 북한에 대한 위협은 좀 한국이 좀 막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존재는 조금 이 중국에 대응하는 걸로 고쳐가려고 하면서 자기들은 북한 위협에 대해서 확장 억제 부분을 그러니까 이 주도적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확장 억제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 우리가 한미 간에 강화시켜 가야 된다고 유지하고 강화시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재조정 파트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우리 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대원칙은 우리 북한에 대한 억지력은 더욱 강화시켜야 된다는 전제하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뭐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 뭐 이렇게 협상도 들어가기 전에, 협의도 들어가기 전에 뭐 이렇게 정치권이나 아니면 뭐 정부의 고위 정책 당국자가 미리 무슨 얘기를 하는 거, 그건 뭐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고요. 한미일 협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미일 협력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기존의 이 힘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신정부가 들어서도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계속 강화시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갖다 이제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한미 전략 동맹의 업그레이드, 그게 신정부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한일 관계는 무엇보다도 이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에 이거를 지속 가능한 한일 관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아마 한일 관계에서의 과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이 호혜적인 관계로 정립되는 것, 우리가 계속했던 노력을 통해서 이제 한중 관계를 호혜적인 관계로 만드는 것, 그다음에 한러 관계에 관해서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필요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정상 궤도 돌리는 리셋. 그래서 이것이 아마 신정부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교수님께서 질문 주신 거에 답을 드리자면 유사 입장국에 대한 질문을 주셨죠. 미국은 인태지역 정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광해 인태지역에 있는 유사 입장국들하고의 관계를 양자적으로 소다자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과 특별히 더 친한 국가들라는 그 리그가 있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일본처럼 조금 더 의제를 선점을 해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야 될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바뀌어도 우리의 정책의 연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신남방 2.0이 되든 인태전략 2.0이 되든 다른 워딩으로 나오든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정말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갖춰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인력 보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도 다자안보 협력하시는 과가 있거든요. 그 과가 제일 힘을 못 받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너무 미국과 중심, 북한과 중심으로 자원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외교부도 뭐 제가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전적으로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회는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방산협력 다 알고 한국 다국적 훈련 많이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에 물어봐도 다국적 훈련을 하는 기준이 뭐고 의제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미국이 참여하는 혹은 미국이 주도하는 큰 훈련일수록 우리가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이지 우리가 주도하는 의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체적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고 미국이 지금 등한시하는 기후변화, 기회입니다.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경제 발전 정책이랑 경제 영향력 확대랑 잘 결부시켜서 외교를 하고 있고 특이하게 기후변화로 인해 생기는 재난이나 인도적 상황에 대해서 중국 군이 들어갑니다.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우리가 서브로 대응을 해주면 미국도 고마워할 것이고 우리가 지역 안보 질서를 위해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주변국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발굴을 해서 전략 속에서 잘 연계를 시켜서 홍보를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것 같아서 한 1분만 추가하겠습니다. 전 교수님께서 일본과의 협력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예컨대 트럼프 1기 때 일본이 통상 문제에 대해서 대처한 걸 보면은 미국이 TPP에서 빠지려고 하니까 CPTPP를 대안으로 해서 미국 없는 나머지 나라 간의 일정한 코올리션, 미국의 가입은 이제 상정하는 그런 개념. 프로그레시브라는 말 속에 그게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2기의 통상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은 더 극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사국들 한일 EU까지도 그런 유사한 컨셉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문제는 통상이 아닌 안보 영역에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희도 관심은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일단은 초기 단계에서는 양자적 차원에서 미국하고 하다가 필요하면 그런 횡적인 걸 생각할 수 있고 그런 횡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주변에서는 우선 일본이 먼저가 아닐까. 그리고 일본의 움직임도 중요하지 않을까. 일본 움직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상준이라고 하는 시민입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에 있어서 유럽에서보다는 전선이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러시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구원분이나 의원님들께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섭입니다.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그 대만 해협 문제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그 대통령 후보들께서 이야기한 것 중에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가장 인상 깊은 게 중국에도 쉐쉐하고 대만에도 쉐쉐하고 우리가 그 중국과 대만에 대해서 어떻게 편을 들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언급이 있으셨는데 그게 정치적 레토릭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두 쪽 다 쉐쉐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두 분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답변을 두 국회의원분들이 해주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서 전 교수나 권 박사를 약간 건너뛰어서 두 질문에 대해서 두 국회의원분들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위원은 러시아 대사도 하셨고 그러니까 러시아 질문도 있었고 그러니까 먼저 시작하실까요? 네, 제가 모두의 한중 관계, 한미 관계가 수교일의 최저점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또 하나의 문제는 그 두 나라하고의 관계가 동시에 최악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상 피하는 게 좋은데 여하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지금 행보를 보면은 중국보다는 러시아의 관계에서 약간의 여지가 생겨날 공산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휴전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로서도 그런 큰 흐름의 추이를 보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는 지금보다는 조금 낮게 가져가야 하지 않느냐. 한중 한러 관계를 동시에 최악으로 가져가는 것은 피해야 하지 않느냐. 러시아 관계에서는 약간의 여지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대는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한러 관계가 러북 관계 때문에 일정한 스레시홀드를 넘었습니다. 러북이 냉전 시기의 군사 동맹이었다가 탈len전 시기에는 그냥 선진우호 관계였다가 지금 신냉전 비슷한 시기에 다시 동맹이 되었기 때문에 고비를 넘겨서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거론하셨는데 취지는
중 관계를 포함해서 주변 여러 나라와 적대적인 관계를 심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를 그냥 유세 현장에서 이게 유권자들하고 약간 콜로퀴얼하게 얘기하는 표현들입니다. 좀 말꼬리를 잡혀 있는데 사실 정치인들이 유세 현장에 가면 우리 같이 이런 자리에서 토론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보고도 어쩌다가 아주 드물게도 유세 현장에서 말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항상 반성하는 게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유세 현장에서 통하지 않고요. 유세 현장에서는 이러면 되겠습니까?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갈아엎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처럼 한일 관계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하면 전혀 안 먹힙니다. 그런 콜로퀴얼한 말씀이라는 걸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러시아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상황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주한 러시아 대사가 국회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 이제 다음 러시아하고 유럽 관계 이제 끝났고 이제 러시아가 남은 게 극동인데 극동에서 러시아의 미래는 한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도 공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리셋할 충분한 인센티브가 양국 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통해서 러시아를 다시 견인해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제 정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걸 할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만 문제 그거는 저는 사실은 제가 실용주의 외교를 우리 위성락 의원님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운 실용주의 외교는 무원칙한 게 실용주의 외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배운 거는 원칙을 갖되 그 원칙을 실행하게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유연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실용주의라고 저는 배웠고 우리 외교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제가 추구하고 또 우리 위 의원님이 추구하는 실용주의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셰셰 발언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자꾸 무원칙하게 좀 비치고 그다음에 그것은 듣는 사람으로는 어떤 오해를 낳냐 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는 원칙도 없는 나라네.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네. 뭐 기회주의네. 이렇게 자꾸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 총선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는 그런 말씀을 좀 바꿔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번엔 또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그거는 제가 우리 위 의원님께서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정유영 기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주한미군 감축 보도와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내용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이게 현실화하면 김정은의 오판 가능성은 커지지 않을지 이것의 함의와 대응 전략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아직 확인도 안 된 보도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막 화들짝하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보도고 아직 뭐 확인된 사항도 아니고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한미 간에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것이고 다만 앞으로 이제 주한미군 재조정에 관해서 이제 여러 관심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대북 억지력이 결코 약화된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런 원칙 하에서 모든 협의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만 잘 마음에 유념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안 보태겠습니다. 저는 그냥 기사가 왜 이 시점에서 났을까가 궁금했습니다. 여러 가지 리크들은 늘 있는 거지만 다음 주 주말에 샹그릴라 대화가 있고 원칙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이 대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옆방에서 하겠지만 그거 관련해서 뭔가 중국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한국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션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의 첫 번째로는 이 문명사적인 변환을 대응할 수 있는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 수 있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좀 큰 질문은 아마 두 번째 세션에서 특히 과학기술 파트 부분을 포함한 데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9세기 뒤늦게 서양 근대 국제질서 모델에 따라가는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한번 또 뒤집어져서 과학기술의 혁명적인 변화에 따라서 단순한 부강력이 아닌 복합력을 이제 추구해야 될 새로운 그 문명설전 전환에 있고, 두 번째 쇄쇄론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대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게, 만약 바둑의 국면을 정확히 읽는다고 한다면 아까 논의가 진행된 상태대로 미중의 경쟁에 지금 바둑 국면은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다국질서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 동시에, 그러나 1940, 50년대 미국의 바둑판도 아닌 것을 생각하면 여전히 바둑판의 대세가 어디에 있는 것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는 것을 읽으면 똑같이 제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문제 아닌가. 따라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든 대만 문제는 단순히 대만 문제다. 그거는 아마 그 누가 주입을 새로 강하게 하셔야 될, 대만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글로벌한 문제이고 미중은 5대5로 아직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아마 현 생각도 이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강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 아마 같은 주제를 잇따라서 두 번째 세션에서 아마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발표, 토론, 또 경청해 주신 플로아까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